정직하게 살아라. 나라는 아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대책 없는 아이였다.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이 참 특이한 애다였다. 특이하다니, 이 얼마나 애매한 말이란 말인가. 철이 들고 사람들이 어떤 때 특이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알게 되었다. 이 단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두 명의 남자애들 이름이 생각난다. 이모모와 황모모. 이모모는 눈이 크고 겁먹은 듯한 태도로 앉아있던 아이다. 황모모는 우리 반 남자 회장이었다. 얼굴이 하얗고 영양 상태가 좋은 느낌을 주는 애였다. 아이들은 이모모를 늘 놀려댔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아이는 왕따였다. 나는 아이들이 이모모를 놀릴 때마다 정체 모를 분노에 시달렸다. 이모모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 아이의 잘못이라면 가끔 수업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소변을 흘렸다는 것이었다. 그건 아픈 거지 잘못이 아니었다. 이모모가 오줌을 쌌을 때에도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창피할까 안쓰러웠다. 그렇다고 이모모를 도와주거나 그 아이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 두려웠던 것일까? 같은 부류로 취급받기 싫었던 것일까? 곰곰 생각해보면 나대기 싫었다는 감정에 가깝다. 나는 별로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였다. 남 앞에서 발표를 잘 못했고 집에서는 종달새처럼 떠들다가도 많은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드는 아이였다. 불쌍한 이모모를 앞장서서 괴롭히던 아이가 회장인 황모모였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보니 우리 반 복도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 내가 2학년 교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는 쟁걸음으로 교실 앞으로 다가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 바보 하는 소리, 어디 한번 까보자 하는 소리 등등이 들려왔다. 황모모가 이모모를 복도에 눕혀놓고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내아이의 고추를 보았다. 이모모는 아무 말 못하고 겁먹는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이모모의 허벅지가 너무 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고추는 너무 작았다. 순간 그 아이가 가련해 보였다. 나는 지금도 누워있던 그 아이와 눈처럼 희던 허벅지, 작고 쪼그라들었던 고추가 선명하게 기억난다. 서글픈 심정이었다. 이모모가 까만 피부를 가졌다면 덜 서글펐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나는 황모모의 등을 후려쳤다. 하지마,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라고 소리쳤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불의 역습에 황모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리곤 황모모가 주먹으로 내 배를 때렸다. 숨이 막힐 만큼 아팠다. 네가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지랄이라고 했는지 난리야라고 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하여간 황모모는 몹시 당황한 것 같았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너는 정말 나쁜 아이구나. 종이 울리고 담임선생이 다가왔다. 그 여자는 황모모 편을 들었다. 배가 아파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도끼 눈을 뜨고 너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었다. 담임선생은 돈 밝히는 선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여자였다. 황모모의 엄마가 수시로 학교를 들락거리며 이 여자와 히히낙낙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었다. 겨우 9살의 우리는 담임선생이 결코 이 모모를 구해주거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담임선생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이후 황모모는 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담임선생은 황모모를 혼내지 않았다. 그러나 황모모는 이후 다시는 이 모모를 괴롭히지 못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독특한 학사 과정을 운영한 학교였다. 김인숙 교장은
지금 돌아보면 훌륭한 교사였다.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발표력 향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발표력이 생기도록 학사 과정을 운영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표식 수업을 강행했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한 뒤 선생님이 교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예체능에도 많은 지원을 했다. 당시 상도여자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최소한의 발표력과 최소한의 예능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임원을 목련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교정의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인 것 같다. 하여간 중학교 1학년 무용발표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상도여중에는 무용부가 있었다. 담당은 박인숙 선생님. 무용부는 1년에 2번씩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너도 나도 무용부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박인숙 선생의 무용부원 선정 원칙은 매우 엄격했다. 우선 팔다리가 길어야 했고 말라야 했다. 얼굴이 예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못생기면 탈락시켰다. 나름 원칙대로 부원 선발을 했기 때문에 대체로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원칙대로 선발한다 해도 경계 영역은 있게 마련이다. 이 경계 영역에 걸려있는 친구들 간의 잡음이 일었다. 박인숙 선생이 돈을 받고 A를 부원으로 받아주고 본래 들어가 있던 B를 탈락시켰대. 한 문장으로 시작된 소문은 삽시간에 전교생에 퍼졌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데 좁은 학교에 이 소문이 퍼지는 데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반에 다음 반으로 소문이 건너갈 때마다 부풀려졌다.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옷도 선물 받았대. A의 엄마와 그 선생님이 수시로 밥을 먹는 사이래. A 시험 성적까지 조작해 주었대. 결국 이 일로 학교에 각종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 소문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교사들 회의에 불려간 것이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 잡사에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다. 늘 혼자 놀았고 무용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물며 무용부에 누가 들어가고 말고 내가 뭔 상관이라고. 회의실에 들어가니 교사들이 쭉 둘러앉아 있었다. 그리고 빈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질문이 쏟아졌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구원은 박인숙 선생님으로부터 왔다. 박인숙 선생님이 A와 B가 속한 반 아이들에게 누구로부터 해당 소문을 들었는지 쪽지 고백을 받은 것이다. 아이들 쪽지를 모아둔 박인숙 선생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회의실에 들어올 때까지는 박인숙 선생도 내가 소문의 진원지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 쪽지가 하나씩 개봉되었다. 그리고 그 쪽지에 내 이름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생들은 왜 나를 주동자로 지목한 것일까? 나는 박인숙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대답이 어처구니 없었다. 주동자는 B였는데 그 아이는 아이들을 몰고 다닐 깜냥이 안 돼 보였다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이 정도의 일을 벌일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선생의 심증만으로 이틀 동안 나는 데모 주동자가 되어 시달려야 했다. 박인숙 선생과 교사들이 나에게 사과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결백이 밝혀진 뒤 내가 무너져 내렸다.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어느 날도 떠오른다.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 아침 첫 수업이 7시 4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대개 아침을 거르고 등교했던 우리는 3교시 끝나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 도시락을 까먹곤 했다. 우리가 도시락을 까먹고 나면 김치 냄새를 비롯해 온갖 반찬 냄새가 섞여 교실 안에서 전체적으로 꼼꼼한 냄새가 났다. 어느 날 4교시, 우리 학년 주임인 가정선생님 시간이었다. 엄하기로 소문난 여선생이었다.
그는 교실 문을 열자마자 이게 무슨 냄새야? 코를 움켜쥐더니 교탁 앞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소리쳤다. 문 열어!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뜻 창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주번! 주번! 불렀고 반장 어딨어? 하더니 손수 창문 앞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주번과 반장이 선생님을 따라가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달려들어왔고 한기가 엄습했다. 그러자 한 아이가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그리고 삽시간에 기침 소리가 교실을 뒤덮었다. 웬일인지 나는 제3자가 되어 친구들과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기침은 선생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이었다. 어머, 얘네들 좀 봐라. 선생님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침내 출석부로 교탁을 서너 번 탁탁탁 치더니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소리치고 교실에서 사라져버렸다. 또각또각 선생님의 발소리가 긴 여운을 남겼다. 아이들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다. 한참 후에 반장이 교탁 앞으로 나섰다. 반장은 모범생이었는데 모범생들이란 상황을 수습하자고까지 말하고 실제로 수습책을 내놓지 않는 부류들이다. 반장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을 얘기해봐. 맨 처음 기침을 했던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추운 날 창문을 연다는 건 우리 모두 감기에 걸려라는 것과 같다. 선생님이 무리하신 거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이 상황은 선생님 탓이라는 것이다. 그 애는 나름 카리스마가 있고 지배력이 있는 친구라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갔다. 몇몇 친구들이 이어서 발언을 했는데 그냥 다음 가정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수업하러 오실 테고 이 장면은 이 장면대로 덮어버리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종의 회피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 마음대로 이런 사태가 흘러가도록 방치해도 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가정선생님의 별명인 하마돼지라는 단어가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고 아이들은 가정선생을 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발언을 신청했다. 왜 참을 수 없었는지 모른다. 하여간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런 분위기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 꽉 차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들이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후각이 가장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못 느끼지만 밖에서 교실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실안 냄새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잠깐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게다가 어거지로 콜록콜록 기침 소리를 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반항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반장과 몇몇 대표가 가정선생님께 찾아가 사과하는 것이 좋겠어.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 마지막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나는 꼭 쐐기를 박아야만 직성이 풀리나 보다. 나는 다시 자리로 가서 앉았다. 표면적으론 내 말이 맞았으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장 외에 다른 대표를 뽑지는 않았다. 반장과 부반장이 가정선생님께 사과를 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식되었다. 한동안 나는 아이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이들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나에게 호의를 보였고 어떤 선생님은 입안에 참으로 정의로운 학생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당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반복해 탐독하고 있던 나는 선생님들의 그런 태도가 유치하게 보였다. 참으로 이상했던 것은 나는 왕따였는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책에 빠져있던 나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고 수많은 책 속의 주인공들이 내 친구였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왕따시키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더라도 늘 대여섯 명은 물들지 않는 법이다. 그 아이들 데미안에 빠져 있었다. 가끔 그 아이들과 데미안에 대해 토론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정말 책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나는 김치와 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나는 김치 없이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주식은 밥과 김치다. 다른 반찬은 별로 잘 먹지도 않는다. 누가 나에게 너는 김치광이냐 독서광이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김치를 버리고 책을 택할 거다. 아,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김치를 버려야 한다는 기이한 상상만으로도 뼈가 아프지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오빠들 가정통지표 품행란에 보면 과묵한 성실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한이라는 평가가 빠지지 않았다. 우리 형제 모두 바른 말을 잘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둘째 오빠의 경우 고등학교 때 물가에 놀러 갔다가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한 일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바른말 DNA, 정의 DNA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 아버지는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의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1971년 대선 기간 중 어느 날 아버지가 흥분 상태에서 집에 오셨다. 그날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인물이 났다. 김대중이가 4대 강국 보정론을 말했어. 보통 인물이 아니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대. 저러다 김대중이 총 맞아 죽는 거 아닌지 몰라. 하며 목청을 돋구셨다. 아버지는 만일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다. 차별받던 호남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될 거다. 군인들의 세상이 끝날 거다. 등등의 말을 덧붙이셨다. 나는 경상도 출신 아버지가 호남 출신 아저씨를 저렇게 열렬하게 응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음으로 양으로 군인들에게 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도 세상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아니었을까? 한마디로 40대 아버지는 공무원 조직 내에 숨겨진 반골이었던 것 같다. 그냥 군부 독재가 아니다. 군부 정치는 군인들이 요직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군인의 사돈 8촌까지 사회 곳곳에서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체제였다. 국방부는 당연히 군인들 중심으로 진급이 이루어지는 부처였다. 문관들에 대한 푸대접이 심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다. 성실이란 개념은 어린 내게 제때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고 제때 자고 학교 숙제 잘해가는 정도의 것이어서 별게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입에 달고 살았던 정직이라는 것은 내게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다. 그저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 네 하고 답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어린 나의 삶에도 비밀이 있고 결국 내 비밀을 지키려면 정직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정직은 실천적인 개념이라 늘 선택을 강요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용납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막내인 나는 심부름 담당이었다. 콩나물을 사오거나 창고에 있는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고 오거나 이웃집에 뭔가를 가져다 주거나 이웃집에 가서 뭔가를 빌려오거나 하는 자디잔 심부름거리가 온통 내 몫이었다. 엄마가 큰언니에게 옆집 케인에 가서 간장 좀 얻어오너라 라고 시키면 큰언니는 둘째 언니에게 얘 네가 좀 갔다 와 하고 떠넘겼다. 막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둘째 언니는 아이 창피하게 막내야 네가 갔다 와 이런 식이다. 엄마가 콩나물과 두부 심부름을 시켜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대개 순서는 큰오빠, 큰언니, 작은오빠, 작은언니를 거쳐 나에게 돌아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나만의 작은 위안거리를 만들었다. 엄마가 콩나물 30원어치를 사오라고 하면 25원어치만 사고 5원으로 바가지 과자를 사먹는 것이다. 20원짜리 두부를 사오라고 하면 15원은 두부를 사고 5원은 바가지 과자를 사먹는 식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바가지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다. 나는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 숨어서 과자를 먹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던 둘째 오빠에게 들켰다.
평소 같으면 바가지 과자를 뺏어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오빠의 눈빛이 이상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던 오빠는 내 손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확 낚아채더니 뒤돌아 가버렸다. 그 후 바가지 과자를 다 먹었는지 버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도 나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바가지 과자를 먹었더라도 맛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리가 저려온다 싶었을 때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탈이 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퇴근 후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아버지한테는 붉은 회초리가 있었다. 아버지가 풍기는 엄한 분위기, 회초리만으로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던 아버지의 눈에 웃음기가 서렸다.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웃었기 때문에 나는 더 무서웠다. 갑자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본래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도 맞기 전이 무섭지 맞고 나면 별거 아닌 것이다. 아이 낳는 게 아무리 무서워도 낳고 나면 나을 만하다. 매도 맞기 전에 그 분위기가 공포스럽지 막상 매 맞기 시작하면 그냥 맞는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나를 때리지 않으셨다. 내가 너무 떨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때릴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것 같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든다.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너는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경고하셨다. 나중에 나의 작은 일탈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논 것임을 알았다. 가게 할머니와 엄마는 나의 첫 도발 때 낌새를 채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셨다. 정직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친구하고 싸우고 돌아왔을 때 싸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는데 그 사실을 이실직고 하지 않아도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우리 아버지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 왜 저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할까 싶었다. 그냥 지나쳐도 그만인데 누군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아버지는 꼭 다가가 이유를 캐물었다. 대개는 아버지의 중재로 싸움이 중단되곤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싸우던 두 사람이 아버지를 상대로 동시에 사태질을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러면 엄마가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여쭤보면 정직하게 살라고 이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직한 것과 싸움 말리는 것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둘째 언니가 아버지는 잘못된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이 더 어려웠다. 아버지의 정직은 청렴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단 한 푼을 받으신 일이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 와이로라는 말이 떠돌아다녔다. 이 와이로를 잘 받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와이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통했다. 아버지는 와이로는커녕 와이로에 와자만 나와도 벌컥 역정을 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핀잔을 듣고 계셨다. 우리 부모님은 좀처럼 부부싸움을 하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 불안했다. 아버지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엄마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사정은 이러했다. 진급 시즌이었다. 아버지의 부하 직원이 소고기 몇 근을 사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냉장고도 변변치 않은 시절이라 엄마는 그 소고기로 소고기 묵국을 끓였다. 저녁 밥상에 이 소고기 묵국이 올라왔고 아버지는 묵국을 한 수저 뜨다가 엄마에게 물었다. 소고기가 어디서 났노? 그때까지는 엄마도 아버지도 몇 분 후에 벌어질 불상사를 예측하지 못했다.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낮에 누가 와서 소고기를 몇 근 주고 갔다. 소고기가 상할까봐 묵국을 끓였다라고 이실직고 했다.
순간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진 것이다. 다음날 엄마는 소고기 몇 근을 사서 그 부하 직원에게 돌려주었다. 어쨌든 소고기 묵국은 너무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 즈음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니 종합 선물 과자 세트가 있었다. 요즘 아이들이야 먹고 싶은 과자를 다 먹기 때문에 종합 선물 과자 세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종합 선물 과자 세트에는 그때 판매되던 과자 중 비싼 것은 다 들어있었다. 종합 선물 과자 세트를 본 나는 너무 기뻐서 눈이 뒤집어질 지경이었다. 가방을 던지고 상자를 뜯었다. 정말 정신없이 과자 봉지를 뜯었다. 과자를 폭풍 흡입했다. 엄마는 그런 나를 아이고 저렇게 맛있을까 하는 눈으로 쳐다보셨다. 아, 내가 선물 과자 세트를 뜯고 과자를 다 먹었더라면,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퇴근 후 그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껴두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과자를 책상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리고 과자 상자를 기념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잘 숨겨두었다. 아버지는 퇴근 후 집안 청소를 하곤 하셨는데 청소를 하시다가 과자와 과자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 비싼 종합 선물 과자 세트 상자 껍질이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집에 오니 종합 선물 과자 세트가 있었고 정말 맛있게 먹으며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K 계장 부인이 낮에 종합 선물 과자 세트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소고기 몇 근 사태 어게인이었다.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엄마는 똑같은 종합 선물 과자 세트를 사서 K 계장 집에 가져다 주었다. 이후에도 종합 선물 과자 세트가 간간히 들어왔는데 뜯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돌려줘야 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다. 나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막내딸이 인생 막장이라는 감옥에 간 사건이었다. 아마도 나는 부모님께 매우 미안했던 모양이다.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불의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위한 학내 시위를 주동한 것뿐입니다. 제가 단지 전두환을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다고 하여 이렇게 감옥에 잡아넣은 것은 전두환 정권이 불의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요? 곰곰 생각해보면 이건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늘 저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직해라, 불의에 맞서라, 청렴하게 살아라.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청렴 일화를 적어보냈다. 아버지로부터 의외의 답장이 왔다. 막내야, 내가 군부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정직하고자 애썼던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내가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은 실직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가 만일 돈 몇 푼을 받아 그 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너희 오남매를 어떻게 키웠겠느냐. 나는 정의롭기 위해 정직하게 청렴하게 산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다. 동기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청렴, 정직하면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청렴하고 정직한 공무원이셨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었다. 그러나 22세의 대학생이었던 내가 감옥에서 느낀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비겁하다. 아버지의 동기는 너무 쪼잔하다. 이런 생각에 몇 날 며칠 괴로웠다. 그러나 매일 면회 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눈동자를 마주쳐야 했기 때문에 합리화가 필요했다. 나는 아버지를 불쌍해 하기로 했다. 불쌍한 아버지, 가여운 아버지,
우리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는 용기나 신념 따위를 다 버려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나를 위한 합리화 이후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근원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퍼뜩 깨달았다.